낯익은 얼굴, 한 방송사에서 대표 시사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며 많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은 인물이죠. 바로 박성준입니다.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에 더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던 그는 지난 21대 총선으로 처음 정치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10일 다시 한번 국민의 부름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죠. 또다시 중구 성동 구민의 대변인이 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힘은 발끝에서 나온다라는 신념으로 나라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뚜벅뚜벅 자신만의 보폭으로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는 그의 앞으로의 4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지난 4년 동안에도 지역민들의 평가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서울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인 국회의원이 역할을 하라고 하는 명령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아, 일 제대로 하는구나, 유능한 정치인이구나 입증하고 그런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오시는 길은 좀 어떠셨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집에서 중림동에서 천천히 출발했더니 한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편안하게 왔습니다. 저희가 정치 카페를 했던 게 3월 말인가? 4월 초인가 아마 그때쯤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때 선거 이제 국면에서 예, 의원님 사무실에서 이제 예.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선거 기간이니까 바쁘게 빠르게 하느라고 오늘은 좀 메이크업도 하고 좀 넓은 장소에서 하는데 좀 어떠신가요? 아니 여기 오니까 일단은 장소도 쾌적하고 넓고 편안한 공간이고 지난 총선에서는 아무래도 긴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저도 뭐 날 서 있었고 그랬는데 오늘 좀 당선된 입장에서 이렇게 오니까 마음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하시다니까 예. 오늘 즐거운 얘기 나누면서 또 주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될 만한 이야기들 예. 많이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 회사가 남산에 있거든요. 예. 뭐 남산에 남산타워도 있고 중구에는 뭐 또 한양도성도 있고 DDP도 있고 네네. 명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주말만 되면 이제 가족이랑 같이 거니기도 하고 하는데 남한에 중구 안에 명소가 있다면 있으실까요? 제가 그 중구에서 태어나진 않았는데 중구가 참 인연이 많았어요. 특히 제가 이제 88년도에 이렇게 대학을 다시 공부하면서 입시 준비를 할 때 남산 자락에 있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숙식을 거기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남산을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JTBC에 와서 JTBC가 중구 순화동에 있었거든요. 순화동에 이제 거기 있을 때 제가 앵커를 하면서 이제 방송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끝나고 나면 좀 머리도 아프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쭉 중구를 이제 걷다가 그러다가 이제 남산 올라가서 남산에서 또 서울 시내도 보고 그랬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제가 중구 성동구 을로 오게 되는 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게 인연이었나 봐요. 네. 제가 나중에 한번 우리 의원님이랑 같이 한번 그런 길들 소개 좀 시켜주시면 같이 한번 그렇죠. 쭉 걸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낮에도 걷는데 밤에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 한 7, 8시쯤에 이제 해가 진 다음에 후레쉬 하나 들고 남산 숲길을 이렇게 걸으면 참 좋거든요. 그런 길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걸어보시죠. 같이 걸어보시죠. 선거 때 워낙 바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보니까 요즘이 더 바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TV만 틀면 나오시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하다가 지역에 와서 일을 하고 또 저도 경선을 하고 또 본선을 치르다 보니까 장기간 선거를 치렀어요. 선거 끝나고 나니까 상당히 지쳤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간 이제 당선 인사를 쭉 다녔습니다. 선거하듯이 아침에 출근 인사하고 또 지역에 인사하고 저녁에 또 퇴근 인사하고 또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좀 쉬고 싶었는데 당선 인사 끝나고 마침 또
수석 대변인 발령이 나가지고 아이고. 수석 대변인이 정말 바쁘거든요. 수십 통의 전화, 수백 통의 전화를 받아서 응대를 해야 되고 또 그거 끝나고 영수회담 끝나고 나서도 언론 브리핑하고 또 기자들 취재에 응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영수회담 끝나고 그 다음 날까지 완전히 그냥 번아웃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완전히 그냥 탈진 상태였다가 뭔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무조건 걸으면 그게 정리가 되는데 제가 지역을 많이 그냥 걸어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그 에너지라고 할까요? 땅의 힘, 또 지역 주민들의 힘을 거기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의정 활동 중에 하나가 걷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럼요. 주민들이랑 네. 소통하고 네. 그러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 얘기를 좀 앞으로 네. 향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우리 의원님의 공약, 후보자 시절의 공약을 보면 눈에 띄었던 것이 부동산, 특히 세금 관련된 공약들이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제가 총선 분석을 할 때 한강벨트가 이렇게 마지막에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대선하고 지방선거의 표심이 뭐였냐면 부동산 이슈였다. 그것도 세금 이슈였다. 이 한강벨트의 부동산 이슈가 여전히 여진으로 남아서 어려웠다라는 점을 했는데 그것이 민심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부동산, 특히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종합부동산세 원래 취지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초호화주택, 초고가주택 한 1% 대상으로 해서 이 종부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 세금을 통해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취지였는데 우리 이 앵커도 알겠지만 서울 시내에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올랐어요. 종부세 대상이 워낙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취지에 맞게 제가 그래서 21대 국회 하면서 원래 종부세 기준이 9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법안 발의를 15억 원까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자라고 법안 발의를 했는데 12억 원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1 공약으로 제가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종부세 부과 기준을 16억 원까지 완화하자. 그러면 실제 거래가 실거래가로 2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원래 취지인 초고가 주택, 초호화 주택의 종부세 부과가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취지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일 공약이고 그것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가. 예. 이제 대표적인 게 종부세고요. 네. 또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면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좀 많이 펴시려고 하시는 그렇게 거죠. 하려고 하죠. 왜 그러냐면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실거래, 실거주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특히 저는 이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자기가 살고 또 거기서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좀 그런 세금 혜택도 주고 특히 그래서 소득공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하고요. 또 하나 이슈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 초과이익 환수율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 거기 거주했던 분들이 거기 이제 만약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했을 경우에 이 초과이익 환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망설이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시공사라든가 이런 일들이 잘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수율도 좀 낮추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탄력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겁니다.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서울에 사시는 거주하시는 그럼요. 분들이라면 뭐 내 집 마련이 꿈이니까 예. 그런데 너무 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지역적인 현안으로 좀 얘기를 옮겨가 보면 예. 공약 중에 남산 고도 제한 완화 추가로 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작년까지 서울시에서 또 중구청에서 노력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남산 고도 제한 완화라는 게 몇십 년 동안 그 민원이 제기됐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이 특히 이제 중구와 성동구를 둘러싼 지역이 남산 고도 제한이 있고 이 도성길이 있다 보니까 전통과 문화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 지역인데 이게 이제 약간 부조화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에 남산을 둘러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이제 어려웠던 분이 많죠. 다산동이라든가 뭐 장충동이라든가 회원동이라든가 여기 지역 주민들이 아니 보다 편리한 시설 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몇십 년 동안 이 고도 제한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지역민들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옥죄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뭘 원하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완화에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못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을 좀 더 완화하는 쪽으로서의 정책 입안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가야만, 그런 논의를 더 이어가야만 이게 되는 것이지, 아 여기 조금 됐으니까 어느 정도 되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욱더 강화된 논리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저는 그걸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호 전 구청장이 있을 때 SMP 사업이라고 그래서 네. 서울 메이커스 파크를 짓는 문제였었거든요. 네. 이거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2022년에 이제 중구청장이 이제 교체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사업 자체가 좌초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중구의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폭제를 마련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전환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중구청이라고 했을 때 행정시설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고 중구청을 이전했을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도 가보고 요즘에 우리 서울시의 행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청사가 행정시설만이 아니라 도서관도 있고 거기 가서 카페도 있고 책도 있고 또 하나는 문화공간도 있고 전시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회의 공간도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래서 지역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어떻게 보면 즐길 거리도 있는 거고 편안하게 또 휴식거리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행정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좀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지금에 있는 이제 중구청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공청회도 열었고 어떻게 하겠다는 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지만 2024년이 지나고 2026년도에 구청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 있는 저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이제 파트너가 다시 저희들과 함께 이미 여러 가지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지만 좀 더 보완할 점과 좀 더 다른 점들을 만들어서 제가 중구청 이전과 더불어서 현재 있는 중구청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그림을 만들어낼 겁니다. 예. 그게 사실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 구청과 약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게 아무래도 또 돌봄 정책에 그렇죠. 이어지잖아요. 네. 지금의 현재 돌봄 정책 관련해서는 기존의 중구형 돌봄을 좀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그렇죠. 저는 중구형 돌봄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복지 정책 중에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나고 육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돌봄 정책이라든가 양육 정책이라든가 또 그 이후에 이제 교육 정책이라든가 다 연결 구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출생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번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뭐냐면 과거에 국가주도 행정주도의 탑다운 방식이었다고 하면은 지역민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돌봄 정책이라든가 지역민들이 만들어가는 행정 정책들을 요즘에는 받아들여서 보다 더 주민 친화형 정책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하나의 모델이 중구형 돌봄 정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어가야 된다고 보고 다음에 2026년에 아마 저희 민주당의 중구청장 후보가 중구형 돌봄 정책을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친화형 정책으로 더 만들어갈 거라고 공약을 내세울 거고요.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같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자면 예.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중구형 돌봄이라든가 아니면 뭐 SMP 사업 그러니까 중구청을 이전하는 문제 같은 예. 경우는 이게 지자체장의 결정 사안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파트너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고. 예. 뭐냐면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의원은 이제 국가의 큰 일들을 하지만 또 지역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을 대표하는 데 있어서의 방향을 한번 보자는 거죠. 방향을 한다고 하면 중구의 큰 그림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표현도 쓰는 거예요. 아니 조선이 개국될 때 고려 말에서 조선 개국될 때 개성에서 한양도성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선의 개국에서 큰 그림을 만들어서 조선이 앞으로 가야 될 정책과 방향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중구도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 답보 상태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사 이전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당 8구역, 9구역, 10구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청사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재개발, 재건축도 만들어갈 수 있고 또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남산 고도 제한이라는 부분도 이걸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뭔가 물꼬를 더 틀 수 있고 그러면서 중구형 돌봄 정책도 확실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파트너십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선도 모델은 국회의원이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26년 또 지방선거도 또 중요한 거고요. 돌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교육 얘기로 넘어갈까요? 네. 중구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 문제입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자녀가 이사 갈 생각부터 한다고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교육에 대해서 중구민들의 갈망이 굉장히 큽니다. 공약 중에서 여러 가지를 좀 내놓으신 것들이 있으시죠? 저는 이제 하나 공약 내세웠던 게 하나가 뭐냐면 자율형 공립고교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교육 서비스 좀 더 강화하고 지역민들에게 그래도 중구에 번듯한 고등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게 하나의 대안으로서 자율형 공립고 전환 문제를 좀 신중하게 좀 검토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2대 때는 좀 교육위에 가서 지금 학교 신설 문제, 학교 재배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치밀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거기까지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던 공약 중에서 교육 공약 중에서 눈에 띄었던 거는 또 자녀 성장 수당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건가요? 이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난제 중에 난제가 뭐냐면 저출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출생이 이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학교 신설 문제도 안 되고 학교 재배정도 좀 어려운 거고 다 지금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출생이 인구 소멸의 문제, 국가 소멸의 문제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21대 국회 하면서 공청회를 좀 했거든요. 이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현금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공약을 만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자녀 성장 수당이라는 이름 하에 월 50만 원 정도 지급한다고 하면 이 저출생 문제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이 저출생 공약에 대한 것들 또 정책에 대한 것들을 조율할 과정이 있는데 저도 입법 발의를 해서 그와 관련한 여러 안들을 대안 토론을 해서 실질적 안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공약을 내세웠던 거죠. 네. 이번 선거가 들어가기 전에 사실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선거구 획정관리위원회에서는 이제 종로랑 중구를 묶고 성동을 이제 가불로 재편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뭐 다시 유지되는 걸로 그냥 갔는데 지금 중구 성동 의뢰는 중구랑 성동구의 금호 옥수가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사실은 금호 옥수에 있는 주민들은 약간 소외된다는 느낌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계속 유지돼야 될까요? 지금 같은 맥락이거든요. 저출생 인구가 줄어들고 서울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원래 이제 단일 선거구가 되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인구가 한 13만 7천 명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분구가 되려면 한 27만 이상이 좀 돼야 되는 건데 우리 중구가 한 12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단일 선거구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중구가 단일 선거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동구를 나눴을 경우에 인구가 이 적정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중선거구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기 선거에도 이 선거구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제 나눈 대화의 대부분이 중구와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금호 옥수동에 사시는 주민들은 약간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관련된 공약들이 많으셨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구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재개발, 재건축도 금호 옥수동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돼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학교 신설, 고등학교 신설 문제 저희 중구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금호 옥수동도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공통이고 제가 상임위를 교육위로 가려고 지금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렇게 그냥 획을 그어서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이번 선거하면서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구도 그렇고 금호 옥수동도 문화시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소년 수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 약수동에 있는 여기를 좀 재건축을 해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체육 시설을 좀 더 강화하고 문화 시설, 뭐 도서관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시설로 제가 그 공약을 내세웠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옥수동에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그 사회복지관을 재건축을 통해서 복합 문화 공간을 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또 책도 있고 또 뭐 체육 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전시할 수 있고 또 그런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을 냈기 때문에 제가 뭐 한쪽만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아주 그 제가 균형 있게 정책을 만들어서 저 금호동 옥수동도 소외되지 않게 제가 그런 공약을 만들어 추진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전체적인 공약 이야기 또 네네. 지역에서의 어떤 의정 활동을 펴 나가시겠다 이런 이야기들 쭉 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남은 4년 동안 이제 이렇게 재입성하시게 되시면 뭐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하셔야 될 텐데 아까 좀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상임위 활동. 네. 지역 주민들의 국회의원을 바라는 상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이 서울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인 국회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중앙정치에서도 돋보이게 활동하라, 역할을 하라고 하는 명령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제 수석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 지역에서 지역에 대한 중요 정책들을 수행해서 지역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 또 그런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교육 문제를 확실하게 먼저 해결할 수 있게끔 교육위를 진지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남아 있다고 하면은 이제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스킨십이라고 할까요? 이걸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제가 강화해서 지역민들에게 언제든지 좀 찾아뵙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4년이 지나고 나서 평가를 받으실 때 어떤 칭찬을 정말 듣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 중구 성동구의 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박성준이 재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재선에 맞는 역할을 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제가 이제 중앙정치 무대에서 그만큼 보여줘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수석 대변인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겠고요. 그러면서 당에서도 분명히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충실히 해서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싶고요. 또 지역에서는 그 업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던 공약들, 아까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뭐 소득공제라든가 이런 것들 법안 차근차근 만들어서 제가 만든 다음에 그 성과물을 지역민들에게 보고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요한 업적으로 성과를 내서 지역민들에게 평가받겠습니다. 4년 뒤에는 꼭 주민들에게 지금도 할 일 뭐- 했구나 이런 말씀 꼭 예, 드리시기 지금도 열심히 했지만 더 유능한 정치인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